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가진 의혹들 그리고 야당의 지명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 역시 어제 여야 대표와의 오찬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재차 신뢰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내일과 모레 있을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대학 1교시 설주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 오찬을 빠르게 했습니다. 네. 빠르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이따 하겠지만 7가지 제안 중에서 지명철회가 한 가지 제안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 해명을 지켜봐야겠지요라고 밝혔다면 이것은 뭐고 고란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예. 오늘 아침까지도 네. 어떤 민주당 그 인사청문위원들 얘기를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결론은 다 똑같아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냥 소명될 것이다.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다. 아니, 자료를 하나도 안 냈는데 어떻게 소명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예. 좀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데 본인들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냥 증거 제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일 그렇지만은 후보자가 충분히 이것을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 소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뭘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걸 확인하고 인사청문위원들도 확인하고 해가지고 그게 납득이 되거나 그러면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들 특히나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 정도 그냥 소명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금액은 다 빠져 있어요. 숫자는 다 빠져 있고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약간 그냥 두리뭉실하게 밀어붙이기식 이라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어서 내일하고 이제 모레 이틀간 청문회가 실시가 됩니다만은 거의 결론은 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맹탕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도 없고 증인도 채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후보자는 제출하지도 않고 충분하게 또 본인은 소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소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변명이나 핑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사실로서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글쎄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여전히 파행 또는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국민의 한삼으로서 절망스럽냐 하면은 청문회라는 거는 그것도 이제 임기 이재명 정권의 첫 초대 총리에 대한 청문회고 이후에 이 사람의 제청으로 인하여 이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인하여 내각이 구성될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의미 있는 청문회인데 청문회라는 것이 주도권이야 야당에 갔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소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증거도 안 내놓겠다. 증인 채택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좀 납득이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입장을 물론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청문회를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여당에 돼서 만약에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일 때 만약에 이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의 어떤 추천 후보자를 이렇게 하자마는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했었을 때 그걸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런 후보자를 추천한 대통령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본인이 충분히 소명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어제 여야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내놓은 해명 중에서,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쉽사리 이해될 만한 해명이 있었던가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대부분은 11명의 후원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든지, 자녀의 유학 비용, 이런 것까지 그냥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회의원 기간에 최근에 국회의원 5년 동안에 받았던 세비 그것과 그 나간 돈들 이걸 아무리 맞춰봐도 돈이 안 맞다. 그리고 이제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그 뭐 나중에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밝히셨어야죠. 그런 의혹이 나왔을 때 돈이 맞지가 않다라는 의혹이 분명히 초창기부터 나왔잖아요. 아니 수입은 5억 원에 불과한데 나간 돈이 12억 원이고 뭐 11억 원 넘게 하여튼 최소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돈이 빈다라는 사실은 드러나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건 산수도 아니 뭐지 산수잖아요. 정말 이거 맞춰보면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은 돈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갑자기 출판기념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확인할 수 없는 돈들 현금성 재산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대면서 원래 이런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게 단순한 뭐 예를 들어 도덕적 흥결 정도에 불과하다면야 여당의 지금 반응도 이해가 가요. 아, 우리가 처음인데 처음부터 밀려서는 안 돼. 야, 우리는 너네 한독수 총리 할 때 우리는 협조해줬어. 요 정도면 차라리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흥결이나 의혹 수준을 넘어져서 심각한 불법의 의혹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뇌물성 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뇌물성 돈이 있다고 한다면 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기념이라든지 예. 예를 들어 경조사비라든지 꼬리표가 안 달려있는 다들 대부분 현금이잖아요. 물론 출판기념회를 카드 계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미운 사람이겠어요. 여기 진짜로. 와갖고는 14,000원을 카드로 긁어? 네. 아니 저도 이제 뭐 지인들 중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출판기념회 갑니다.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책 한 권 값을 주고 오지는 않잖아요. 얼마 보통 주세요? 그냥 저는 뭐 그냥 안 친한 그냥 평소에 그냥 알고 지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 우리가 축의금 내는 정도만 해서 하고 진짜 친하면 좀 더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정말 응원 많이 하고 이분은 꼭 되셨으면 좋겠다는 분은 좀 더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솔직히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출마하려던 네. 분한테 여쭤봤어요. 출판 기념회 하면 얼마 기대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100 이하 너무 화난대요. 100은 넘게 나야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100이냐. 안 친하면 30. 예,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리고 나서 책을 그만큼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그렇다 100만 원치 책 주면은 돈 낸 사람도 짜증나요. 대부분은 책 한 권 들고 오시잖아요. 아니면 정말 주변에 조금 나눠주려고 몇 권 가지고 오시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돈들이 그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돈들일까요? 물론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섞여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김민석 후보자가 나중에 진짜 대한민국의 2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 권력의 2인자가 되는데 그 수많은 이권과 이런 부분에서 이걸 자유로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본인에게 이제까지 정말 그 뭐 어려운 시절에 1,000만 원씩 빌려줬던 그분들 너무 본인은 감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매우 감사해야 하는데 네. 지금 증인 채택도 극구 거부하셨죠. 그분들을 세울 수는 없다. 그리고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분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처벌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근데도 또 돈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강신성 씨가 만약에 어디 나중에 이제 이 정권, 이재명 정부에서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때 그분에 대한 특혜가 없을 거라고 확답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11명의 채권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채권자가 11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있으시겠죠. 아니면 아니면 1억 4천만 원을 저는 솔직히 그냥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정치 그걸 떠나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신뢰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1억 4천만 원의 11명의 채권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이제 그 진술이 나온 부분이 정읍에 계신 분이 그분도 이제 그 강신성 씨 회사에 뭐 이사를 직함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인가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정읍에 와가지고 쓰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안 했으면 뭐 누군가 대리인이 썼겠다 이 생각 할 수도 있죠. 근데 직접 오셔가지고 썼으면 다른 것은
11곳을 한꺼번에 하루 동안 돈 그거 거예요? 어떻게 돕니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입증했을 거면 그러면 하이패스 카드 내역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진짜 정읍 톨게이트 지나셨는지 안 지나셨는지.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왜 그러냐면 김민석 후보자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여러 명으로 쪼개서 쪼개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이게 강신성 씨가 다 한 것이든 아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좀 불투명한 돈 그리고 일반적인 대여금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뭐 저희도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고 저도 이제 뭐 이런 잡다한 사건 많지만은 누가 돈 대여해주고 채무독촉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갚지도 않았었고. 부모밖에 없어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 잘 안 그러는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한다고선 치더라도 그걸 뭐 거지것대로 믿어주실 국민들이 물론 뭐 지지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은 이걸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그 문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문제는 6억에서 8억이 빈다는 사실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는 법 위반일 소지가 있는 게 만약에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뭐 경조사와 그리고 출판 기념회 수입이라면 출판 기념회 수입으로 1,0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에 무효형을 받은 형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자금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상 정치 자금이고,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아, 신고도 안 했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까지 그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 되신 다음에 항상 매년 신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현금 예산이 이렇게 몇 억씩 있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대한 주장은 그 해 다 썼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 근데 그러면 지금 6억 원에 8억 원이라는 돈을 그럼 나눠서 한다손 치더라도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가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출판 기념회나 지금 본인의 어떤 경조사 등이 대부분 11월, 12월에 몰려 있더라고요. 한 세 차례 정도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냥 다 받아가지고 한두 달 사이에 1억 원을 현금을 1억에서 1억 5천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뭐 하시는데 그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인지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오해하고 계신 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공직선거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뿐이지 재산에 당연히 소득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물론 뭐 출판 기념회 통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현금은 꼬리표가 없으니까 뭐 세금 신고 정확하게 안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만 뭐 본인이 항상 공직에 대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처음 뭐 그냥 갑자기 민간인으로 계시다가 정치인이 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정치권에 계속 있었었고 18년 동안 뭐 야인 생활 하면서도 그냥 언저리에 계속 계셨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돈 문제나 이런 문제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돈 문제와 관련 정치자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어떤 사법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꼼꼼하게 아마 세금 신고 같은 것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오히려 그걸 감추려고 했었었고 확인되지 않는 돈 등을 누군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냥 썼다는 거잖아요. 다 썼다. 근데 뭐 이게 나중에 본인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를 모르고 또 본인이 국무총리가 될지 모르고 급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정리를 미처 못한 상황에서 이게 올해쯤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좀 올해쯤 수정 신고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그렇게 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글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가 되실 수 있죠. 뭐 지금 뭐 법적으로는 뭐 전혀 뭐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어 보여요. 국회 다수석을 당연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그냥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얻어서 그냥 통과시키면 그만이고 인사청문회도 그냥 뭐 청문회 채택 보고를 안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고 그냥 통과시키면 그만이니까 되실 수는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국정의 어찌 보면 행정부에서의 대통령 다음으로 공무원들 다 통할하고 또 국무총리실에는 또 그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부서도 따로 있어요. 누가 그 부서에서 감찰을 했었을 때 국무총리는 저렇게 하자가 많으신 분인데 특히나 돈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감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들 50만 원만 받아도 바로 징계 대상인데. 그럼요. 그리고 정말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라고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로 그걸 만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지금 뭐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당연히 재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수사 권한에 대한 제일 상위의 위원회로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국무총리실 밑에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가 저런 사람인데? 라고 한다면 어떤 정치적 편향 본인에 대한 고발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럼 본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물론 하자가 있으신 분들도 뭐 하셨으니까 과거에도 뭐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확한 해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정말 김민석 후보자 말대로 본인이 정말 야인 시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요. 그 다음에 세금 안 내신 거 있으면 세금 받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태도라든지 해명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든지 너무 오만함이 묻어나는 태도? 뭐 그런 부분에서 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이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뭐 지지자들이야 뭐 그렇다 또 치더라도 그냥 중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면 아무리 진짜 100번 양보한다 손 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해명뿐들이라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의 청문회 동안 무엇이 밝혀질지 저 별 기대감은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의혹도 의혹인데 태도가 더 문제다. 사실 이 부분은 박지원 의원마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냐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 이런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논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청와대 논문도 약간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뭐 단어 선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청와대를 갔다고 하는 기간 동안 이게 논문을 다 쓰는 게 가능했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학위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이 없는 거 보면 학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2010년도,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1년간 뭐 최고위원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현역 정치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부산시장 선거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학업을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뭐 어떤 대학교에서 뭐 비즈니스 스쿨 과정으로서 그냥 뭐 사교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대학원이라고 한다면, 그 최고위 과정, 네,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한다면 뭐 그래 뭐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런 건 뭐 수업을 뭐 빡빡하게 하는 건 아닌데 여기는 학위잖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밝힌 대로 이게 무슨 하버드란다. 로스쿨과 같이 뭐 이게 같이 겸직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서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청와대를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외국에 중국에 있는 대학인데 뭐 본인 말대로 최고위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고 왔다 갔다고는 해요. 그리고 뭐 그걸 쭉 나열한 리스트를 본인이 만들어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걸 보고 정말 다녔나 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기간을 보니까 그 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밑에 한 11개 정도? 11번 정도의 출입국 기록만 필요한 것이고 그때가 이제 대학원 청와대에서 석사과정을 다니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그러니까 열 몇 번만 가고 청와대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조금. 게다가 2010년도에는 겨울방학, 이제 뭐 개강할 때 한번 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학기 중에 간 기록은 없어요. 네, 폐강할 때 한번 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편집해서 만든 것을 내라는 게 아니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동의만 해주면 야당에서 그걸 요구해가지고 받을 수 있고요. 본인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본인이 그 출입국 기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발급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본인이 그냥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는지. 우리가 보통 재판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 당사자 일방이 만든 표는 이건 증거로서 안 받아들여요. 객관적인 증거로서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국가에서 발급한 어떤 공적 문서만 우리가 그걸 이게 신빙성이 있으니까 이걸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내민 거 가지고는 글쎄요 뭐 그게 맞다 손 치더라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쓰잘데없는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낸 것은 뭔가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인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작성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한 걸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논문이라든지 논문도 문제가 있죠. 논문의 표현도 지금 뭐 탈북자를 더북자라고 한다든지 조금 문제 있다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네.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그게 원래 중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야. 아니 그건 중국에서 쓰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쓸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이 뭐 맞다고 한다면 그 부분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바꿨어야죠. 아니면 탈북자라고 쓰고 정말 중국식이라고 한다면 가로치고 더북자라고 쓰던지. 참조한다면 네, 중국 내에선 더북자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써야지. 그거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뭐 중국 대학에서 쓴다 해서 거기에 맞춰 쓰는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김민석 후보자가 쓴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표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표현을 쓰더라도 어떤 첨언을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탈북자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표현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석연치가 않다. 많이 석연치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그 뭐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뭐 정치를 하면서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진짜 누군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잘 준수해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야 대표 오찬 모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7대 제언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 A4 용지를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데자뷰? 오마주고 A4 용지 뻗는 거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배틀 시전 했던 모습 같은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태도가 아쉽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무슨 권한이 얼마나 있는 대표라고 와가지고 그런 걸 얘기했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비판해서 저는 청년 정치인이 제대로 당에서 자립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연일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혁신안도 내고 있고 당 내에서 정말 이게 먹히지는 않고 있어서 좀 더 저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진영에서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커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뭐 저는 그러한 한 부분으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걸 뭐 가져가서 7개의 어떤 요구안 그 다음에 이거 한 7분 정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외워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빼와서 전달을 했던 것은 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여야 간담회를 빨리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정상적인 거였는데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이걸 안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신선하게까지 보이게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정치가 참 과거에 너무 파행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제는 그냥 서로 상견례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회담의 결과라든지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다 손 치더라도 저는 뭐 여야가 일단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여야가 다 떠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 뭐 어찌 보면 민주당이 저는 폭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의회 폭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107석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그냥 숫자만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민주당도 보여줘야 돼요. 본인들도 다시 뭐 100석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뭐 계속 과반 정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여주는 모습이 윤석열 정부 때는 너무 비정상적이었고요. 지금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민주당으로서도 나중에 여야 합치에 아마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어제 간담회 일단은 자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사항도 뭐 충분히 들어줄 만한 것이었다 생각하고, 대부분은
어떤 그 약간은 추상적인 것들이었고, 뭐 재정 이야기, 예, 뭐 그쵸? 그런 것들이었고, 이야기.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끝나는 후에 재판을 받으셔라라고 원칙론적인 얘기였어요, 대부분. 뭐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라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형식은 일찍 만난 것도 그렇고, 뭐 오색 국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데 실질도 과연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과연 그 전에까지 가서 이제 막 취임한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인데 재판 받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느냐, 발목 잡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 그래서 결국 들은 게 뭔데? 나는 그래도 내 뜻대로 할래. 김민석도 고. 그러니까 이게 야당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각심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당을 구색 맞추기에 어떤 자리 하나를 그냥 의자 하나 놔두고 거기 앉혔다는 이유만 우리는 협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난 이용 안 당할 거야. 네, 나는 뭐 저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 그러한 속셈도 간파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야가 싸울 땐 싸워야죠. 지금 야당은 솔직히 너무 못 싸우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답답합니다. 좀 그럼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땐 싸워야 되고 그게 권력에 대한 견제잖아요. 그런 게 야당의 역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협치해야 될 건 협치해야죠. 우리가 민생 법안이라든지 여야에서 정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협치하지 마시고 정말 민생 법안이라든지 정말 이런 부분에서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르게 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어떠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는 것이지, 뭐 이제까지는 솔직히 상대방이 못하는 것만 기다렸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반사이익을 받는 정치만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이제는 좀 그런 정치가 지양돼야 되고 조금 더 어떤 어디 진영이 좀 더 국민들을 위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명성을 더 드러내는 정당이 국민의 민심을 받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싸울 때 싸워야 된다가 이제 야당의 숙명이라면은 이제 여당은 다른 스탠스를 조금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여당 전당대회가 코앞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대표적인 투사 두 명이 나옵니다. 정말 잘 세우시는 두 분이. 박찬대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분은 그 안에 좀 계셨으니까 두 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스타일에? 있죠. 어떤? 박찬대 의원은 참모형에 가깝죠. 참모형인가요? 약간 그 정청래 의원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주시고. 진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금 당내, 그러니까 정권 초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대표 시절부터 원내대표로 호흡을 많이 맞춰왔던 아마 박찬대 의원이 아마 오늘 출마 선언을 하신다는 거 보니까. 근데 당 내에서도 거의 박찬대 의원이 거의 됐어요. 네, 거의 됐고, 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지난 주말에 호남을 돌면서 권리당원의 어떤 표심을 얻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당 내에서는 주류적인 어떤 그 분위기는 아마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우세에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미 이제 약간 그 권리당원들의 마음도 이쪽 뭐 왕수박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근데 과거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보면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속마음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체포동의안 모르겠습니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그냥 이것은 그냥 지나가자. 물론 이제 본인은 속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가 이거 공천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드셨던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냥 이걸 통합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청래 의원이 엄청 세게 나갔었거든요. 뭐 수박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저분이 왜 이렇게 오버를 하시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청래 의원하고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이나 도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약간은 상명하복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당도 일사불란하게 그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와 다른 어떤 그 다른 존재로서의 정치 세력 강할 경우 네, 그런 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기의 뜻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라면 박찬대 의원과는 약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아마 명심은 박찬대 의원에게 가 있지 않을까. 중요한 차이네요. 정청래 의원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총 30조 원의 슈퍼 추경으로 돈 풀기에 나섭니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최대 52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도 탕감해 주기로 한 건데 과연 소비 진작과 내수에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재정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등에 대한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정치대학 1교시 노정태 위원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을 의결하면서 이 대통령이 한 말이 이제 드디어 국가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인데 이때가 이제 그때다라는 거예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네. 일단 그래서 절반은 공약대로 있죠. 절반의 공약, 절반의 후퇴예요. 원래 25만 원씩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약간 그리고 선별 그리고 네. 보편적 25만 원이었는데 선별적 살짝 선별이죠. 그리고 네.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씩 나눠는 민생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총평? 일단 그 말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는 말은 맞다. 근데 어떻게 쓰냐가 문제다. 오케이. 어떻게 해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고 일단 어떤 부분이 틀리나요? 일단 맞는 거는 그 악성 채무는 탕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분들이 이게 막 뭐 갚을 의지가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빚이 너무 쌓여가지고 못 갚게 된 최악의 악성 채무자들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이 파산을 할 수 있게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그냥 이렇게 악성 채무자, 신용 불량자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향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라는 게 이렇게 그 누구도 자기 사비로 하지 못할 일, 공적으로는 필요한 일에 쓰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했던 정책이고 그 전에도 했던 정책이고 DJ 때부터 그러니까 그 IMF 이후로 이제 이런 개인 파산, 신용 불량 이게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 후로 주기적으로 어쨌건 이렇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있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정상적인 경제의 범위 안에 끌어 넣어주는 거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돈뿌리기다. 문제는 돈뿌리기다. 잠깐 그럼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할 거예요. 빚 탕감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7년 이상 연체한 채권 16조 원어치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면 네. 이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거래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도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빚 탕감은 기존 정권들에 대해서도 다 해왔던 정책이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이 가능한 게 역대 빚 탕감에 대해서 가장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럼 결국 재정 문제와 얘기하고 파산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파산 제도가 맞아요.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가 있어요. 파산 제도는 그런데 남은 재산을 어쨌든 청산해서 빚이 5천만 원이어도 이 사람 재산이 500이면 그래도 500을 나눠 갖는 과정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빚을 다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 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될 거를 왜 빚탕감이라는 사상 최대의 빚탕감 제도를 정책을 시행하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자꾸 막 이렇게 탕감, 채무 면제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박탈감 느껴지고 그렇죠. 파산 제도를 통해서라도 내가 다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거를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있는 재산 내에서 갚아나가던 사람 입장에서 나는 왜?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정책 공보 차원에서의 현명함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재명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정부의 전통적인 속성이 이게 그냥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시장 경제의 일원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에 방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빚졌고 불쌍하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낭낭하게 풍기는 어휘들을 계속 선택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거는 정부 정책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계열 쪽에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악성 채무자들을 위한 뭐 주빌리 은행 뭐 이런 거 만들고 막 그랬는데 주빌리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흔연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씩 7번씩 이렇게 그 사이클이 돌아간 다음에 마지막 50번째 해가 되면은 기존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 히브리가 고대 히랍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경제사회적으로 사회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장기간의 지혜가 쌓여서 이게 절대 못 갚을 악성 채무 아니면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에 도달을 했단 말이죠. 옛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파산의 문턱을 낮추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그냥 니네 빚을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요. 약간 왜 경범죄에 저지른 사람들 있거든요. 가벼운 절도죄라는 사람들 몇 년 있으면 어차피 다 민생 사범 다 사면 돼.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운전면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도 어차피 사면 될 거 우리 815만 기다린다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맞추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정부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워딩을 쓰면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다시 일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부의 돈으로 이 사회 신용 탈락자들을 회생하게 다시 회생시키고 다시 일하게 만들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이어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부채를 탕감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야 나도 힘들어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말씀하신 그 반감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정책 자체는 많이 논의가 되어 오는 것들이고 특히 코로나 때 대규모로 돈을 풀면서 동시에 최저임금도 확 올려버리고 여러 가지 그 정책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이 대대적으로 힘들어지고 지금 막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려있거나 아직 안 망했어도 굉장히 힘든 상태 아닙니까?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순수하게 시장 논리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소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안 되고 정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몰린 것은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드릴 테니 다시 일하십시오. 다시 뛰십시오. 다시 힘내십시오. 라고까지 해야 좋은 정책인 거죠. 그래서 박수를 정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비탄감은 요건데 네. 그럼 민생 회복 쿠폰은 이건 아니다. 네. 아니 지금 다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오케이 나는 그럼 요 돈 아껴가지고 학원비 낼래.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식 사야겠다. 근데 뭐 주식 시장에 화랑이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민생 회복 쿠폰인데 아니 왜냐하면은 깡 하나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 민생 회복 지원 쿠폰을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장바구니를 채우는데 쓸 수가 있는 돈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번 달 식비가 얼마가 빠지고 뭐가 얼마가 빠진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을 뭐 할 거냐. 다들 학원비 낸다. 첫째가 학원비, 오케이. 둘째가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주가만 막 오르기 시작하면 마치 일본에서 실물경제 활기는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만 타 오르다가 그게 거품이 터지면서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던 버블의 위험. 고려해야죠. 고려해야 되고 학원비로 돈이 더 들어갈 것이 너무도 명백한 상황 이런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
분들과 사교육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특정한 업계를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훨씬 더 선별복지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돈 풀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근근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물가 상승을 결국 가져올 것이다. 지금 저기 때문에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유가 상승할 거 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앞에 산적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뿌리겠다. 근데 욕을 좀 먹으니까 그러면 15에서 50만 원까지 선별해서 뿌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래 봤자입니다. 그래 봤자고 오히려 이게 그럴 때야말로 그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질 거고 돈 많이 받았다고 해서 기분 좋아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경제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피라미드를 놓고 볼 때 바닥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아예 복지면은 그냥 나는 복지의 수혜 대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일종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너는 10%인지 아닌지 알려주겠어. 네 경제력을 중간고사를 보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왜냐하면 뭐 10%액이 일단 15만 원 일단 1차 지급하고. 그러면 이제 얼마 받았어? 나 15만 원. 10% 이상이거든. 얼마 받았어? 50.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면 막 이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15라고 해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다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재정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지금 오히려 해야 될 게 더 낡기 전에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하고 뭐 재정을 써야 될 일은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작은 돈을 만들어가지고 쫙 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킨다라는 차원이어도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그걸 또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이 방식을 택해야 될까 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지역화폐 뭐 등등. 지역화폐가 특정한 기업을 통해서 어쨌건 돈이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발행 수수료 나가고. 발행 수수료 나가고. 그리고 그 기업이 말하자면 돈 정거장 역할을 함으로써 거기서 뭐가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는 게 100% 뭐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구심이 생기죠.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비딩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겠으나 거기는 뭐 그냥 눈먼 돈이죠. 그거 발행하는 동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일을 왜 만드냐. 근데 정말 막말로 나눠줄 거면 아예 동사무소 옛날 표현을 썼는데 요새는 주민센터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주민센터 아니에요? 주민센터 아니고 뭐 또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그냥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직접 공무원한테 돈 담긴 봉투를 받아가고 거기다가 인감도장 가져서 찍으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럴 바에야. 이제 저는 두 가지 문제에서 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돈 뿌리는 것도 돈 뿌리는 건데 20, 30대가 불쌍하다. 이 사람도 안 그래도 국민연금도 돈 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빚 20, 30대가 어떻게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사업도 부족한데 뭐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받아서 좋아. 내가 돈을 받는다는 게 싫은 게 아니다. 내가 이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싫은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죠. 그러니까 빛의 혁명이라는 그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었잖아요. 이번 정부 출범할 때. 근데 이런 식이면 빚의 혁명이죠. 이게 무슨 빛의 혁명입니까? 빚의 혁명이고 그 빚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젊은 세대가 내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우리 50대 이상, 40, 50대 이상은 빛의 혁명을 즐길 테니까 20, 30대 너희들은 빚의 혁명을 감당하시라. 이런 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런데 뭘로 그러면 그 20, 30대는 뭘로 살아? 한 15만 원, 20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살아인데 이번에는 재정의 문제 아니라 철학의 문제를 지적하는 저는 이게 사실 더 아픈 문제라고 봐요. 뭐냐 하면은 지금 왜 그동안 이제 뭐 전철역에서나 이런 데에서 묻지마 범죄가 되게 많았잖아요. 묻지마 흉기 난동. 다 집에서 직장 없이 가만히 있었던 외로운 늑대들의 소용이었단 말이에요.
몇십만 원 주면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사회 불만 세력이 됩니다. 그쵸. 그거예요. 살 수는 있어.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잖아요. 대부분 그렇지만 만족스럽게 못 살아요. 당연히. 사회 불만 세력이 됐고 지금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폭동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코로나 세대 워낙에 그냥 공짜로 준 돈이 익숙하다 보니까 일은 하기 싫고 네. 그러나 적은 돈 받는 건 익숙하고 사회 불만 세력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전역도 난리거든요. 이게 뭘 떠올려 볼 수 있냐면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 특히 좀 넓은 활동 영역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동물들이 보면은 우리 안에서 막 뺑뺑뺑뺑 돌고 막 계속 막 자기 몸을 막 핥거나 자기들끼리 깨물거나 자기 꼬리를 깨물거나 그렇죠. 이런 거를 정형 행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을 막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강박 행동 같은 거예요. 동물들이 정형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근데 밥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어쨌건 내 인생 딱 여기까지다. 내 인생 정말 딱 여기에 갇혀 있다. 라는 생각이 그 사실을 계속 감당해야 될 때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행위의 주체들은 되건 안 되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유가 박탈된 채로 안정만 있으면 정형 행동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예. 결국은 그건 파괴하는 건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예. 인격을 말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탄감은 좋다고 한 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십만 원씩 그냥 복지의 대상이 돼가지고 gat혀 있는데 신용불량자에 뭐해 해가지고 파산이라는 게 또 무섭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면은 겁나고 무섭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 나갈 것 같고. 민망하고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그 과정인데, 그 정도 용기가 있는 분들이면 쉽게 실패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에서 완전히 경제 시스템에서 이탈해가지고 일을 못하면서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는 일종의 그 동물원의 우리처럼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채무를 좀 모럴해저드 논란을 감수하면서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올려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인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 여러분 이젠 일하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여기서 우리가 용돈 드릴게요. 여기 나오지 마시고 선거 때만 되면 우리한테 표 찍어주시는 거 알죠?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 좀 용돈 더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들판의 자유로운 야수라는 말은 좀 그렇고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는 이런 식으로 내두는 게 아니라 동물원에 가둬놓고 자신들이 사육사 노릇을 하겠다. 성취욕도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맞아요. 오히려 그게 가장 큰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굶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그래도 뭔가를 내가 이루어 나가고 있고 더 큰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내잖아요. 이겨내잖아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얻는 그 성취감, 그 쾌감이라는 거는 아무리 많은 돈, 많은 술, 온갖 종류의 그 즉각적인 쾌락을 아무리 준다 해도 비교가 안 되죠. 최강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UDT가 이제 시즌 1에서 우승을 했는데, 네. UDT 했을 때 한 그 출연자 한 명이 우승 소감을 했던 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20대 후반이었는데, 사회로부터 기회를 못 얻고 있었는데, 노력하고 실패하고 성취하는 이 기분을 너무 오랜만에 느낀 것 같습니다. 그거였거든요. 감동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종류의 성취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스티브 잡스 20대에 이미 애플 만들어가지고 백만장자가 됐어요.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픽사도 만들고 다시 돈을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애플에 다시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일론 머스크 이미 20대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일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업도 만들고 테슬라 만들고 하루에 18시간씩 20시간씩 일하면서 공장에 그냥 간이 침대 놓고 자고,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뭐라고 했냐면, 야, 난 이미 3대가 먹고 살 돈을 쌓아놨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 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열심히 일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는 때려쳐도 돼. 근데 나도 열심히 일하니까 니들도 열심히 일하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이라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실 인생의 본질 내지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지, 그냥 뭐 편하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존중은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설령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사회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사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존 스튜어트이 말했죠. 인간의 자유는 결국은 욕망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대통령 외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G7 정상회의에서 거기서도 이제 미 대통령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일본 대통령, 일본 총리는 만났지만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가는 걸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어제 급하게 결국은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중동 정세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나토 불참의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진짜 이유를 따지기 전에 네. 좀 어리석은 판단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 게. 어리석은 판단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다른 언론들 통해서도 확인된 건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일본 니케이가 트럼프는 원래 이번에 나토에 가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다라는 보도가 약 14시간쯤 전에, 지금 11시니까요. 한 14시간쯤 전에 떴습니다. 아이고. 그 정보를 우리나라에서 몰랐을까요? 저는 그거는 함부로 예단하기 힘든데. 네, 몰랐을 거다.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니케이는 정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사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이제 좀 이렇게 평화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이란을 벙커버스터로 때리는 걸 보니까 북한도 저렇게 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한반도가 갑자기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미국 편을 드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약간 이렇게 중립 같은 태도를 취하자. 실리 외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남이 원하지 않는 걸 달라고도 안 했는데 거저주는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상대방으로부터. 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예, 그렇죠. 상대방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걸 그냥 줘요. 그러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잖아요. 권리인 줄 알잖아요. 이쪽은 그냥 호의 해주는 둘리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북한에서 지금 아무 말도 없고 러시아도 아무 말도 없고 중국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막 그 굉장한 공개적인 비난과 지탄을 하진 않았어요.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G7에 참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위 서방 선진국들은 일제히 어떤 식의 논평을 내놨냐. 이란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 지나친 공격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외교적 수사가 들어가지만,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모두 내놨어요. 모든 서방 선진국이. 근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 불참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보이겠냐?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죠. 얼마나 의심스러워 보이겠어요. 얼마나. 사실 제재사항이죠. 대북 송금. 대북 제재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부하로 두고 있던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됐는데 이란을 미국이 폭격했다는 이유로 나토에 안 온다? 야, 아니 그것도 어떤 신호를 읽히나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쪽만 빠진다? 와,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죠. 우려되는 게 이쪽 서방에는 의심을 주지만 제가 더 걱정되는 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줄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쪽에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좋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네. 이렇게 미국이 본격적으로 뭔가 힘을 쓰겠다고 나왔을 때 미국 편에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그래야 대우라도 저쪽에서 해주는데. 대우도 해주고 좀 말도 좀 들어주고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쪽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보이고 있지 않은데 먼저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요.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들고 가지 않는 이상. 예. 그러니까 돈을 들고 가는 것도 그냥 주면 안 되고 내가 줄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이유가 있고 내가 너에게 더 잘해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화의 화법과 스킬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먼저 눈치 보고 먼저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대북 대화건, 대러 대화건, 대중 대화건 잘 되겠냐? 실리 외교 이야기를 하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실리 외교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유효한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 실리를 챙기려면 나토에 붙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대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손 하나도 안 대고 우리나라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북한을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 실리 외교를 한다는 분들이 왜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는 실리를 안 찾으려고 하냐는 거죠. 왜 그 실리를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만 찾으려고 하냐. 그럼 이게 실리 외교입니까? 이념 외교지? 이념 외교다. 실리 외교가 아니라 이념 외교다. 아니 실리를 찾을 거면 북한한테도 찾아야죠. 그렇군요. 얼마나 지금 손 안 대고 코 푼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는 무조건적인 포용적 예, 그쵸. 자세면서 예. 전혀 실리적이지 않잖아요. 전혀 실리적이지 않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제사회의 그 불신 어린 눈길을 한 번에 일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건 왜 실리로 안 치냐. 그런데 참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해요. 2주 동안 그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겠다 하더니 2주 준다랬더니 진짜 주는 줄 아느더라. 그래서 그냥 이틀 후에 빡 부셔버리네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이게 더 확전을 하고 싶지 않다. 지상군도 투입하고 싶지 않고 오케이. 전쟁의 규모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하더니 야 우리 작전 성공했다 끝났다 야 이러고 막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진짜 성공했는지 여부도 아직 전문가들은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성공했으면 방사능이 유출됐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는 그냥 체면치레만 하고 싶다. 이런 의지로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심지어 마가 트럼프 전통 지지층도 좀 비판이 있고 왜 거기에 왜 그렇게 개입해? 좀 비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 예. 났어요. 그 트럼프의 전통적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지지층이 말하자면 이제 돈 많은 기업가들 쪽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 계열과 이제 마가 계열이 있다고 쳤을 때 마가 계열은 지금 완전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 예. 아니 정말 핵심적인 공약을 위배한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고립주의를 좋아하고 미국의 힘에 전 세계가 알아서 굽신거리는 상황을 보고 싶은 거지 또 전쟁을 해가지고 또 그러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사일을 때렸는데 미사일 때린 것만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종결되지가 않고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또 지상군을 투입해야 된다? 뭐냐면 저도 이제 카투사 출신이어서 잘 알고 있는데 미군의 그 인적 구성 자체가 동서부 해안 민주당 지역에 사는 애들은 거의 없고 그 중서부 미드웨스트 뭐 이런 데 있는 그쪽의 백인들과 그 외에는 시민권을 따고 싶은 이제 라티노 유색인종들 푸에르토리칸 뭐 이렇게 흑인들 뭐 이런 흑인들은 시민권 있지만 그래도 어쨌건 사회에 좀 더 당당한 구성원이 되고 싶은 유색인종들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또 벌인다는 말은 마가 지지층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입니다. 왜냐? 아니 동서부 해안 사시는 그런 분들은 전쟁이 남의 일이에요. 솔직히 남의 일이고 뭐 세금이 좀 오르네 마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근데 중서부 해안 사는 사람들은 내 자식, 내 아들, 옆집 아들 등등이 실제 전쟁터에 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전쟁터 또 가고 그간 쓴 돈도 중동 전쟁에 그 이라크 전쟁이랑 아프가니스탄에 쓴 돈만 해도 1조 달러입니다. 예. 또 돈 쓸 생각하면 예. 결국 또 세금 또 내야 되는데 그쵸. 그 중상층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 문제로 가느냐, 정말 나와 내 이웃의 피가 흐르는 문제로 보느냐 해서 온도차가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고, 저는 그 마가 분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한 건 충분히 이해하고도 맞습니다. 남는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당권 구도짜기에 나섰습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주자들 간의 친경전이 벌써부터 상당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찐명 검증이 관건으로 떠올랐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대선 경선 리턴 매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찬 소장님과 여야의 당권 경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찬을 했어요. 네. 취임식 18일 만에 만난 건데, 김용태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이 대통령 재판 관련 요구를 하기도 했고, 어제 회동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겠어요? 아니, 첫 번째는 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게 만남이라는 거는 네. 소통을 위한 만남이냐, 성과를 위한 만남이냐. 이건 소통을 위한 만남인 거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을 왜 해야 되냐? 지지율이 아직은 높아요.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 60% 나오는 지지율의 이 소통이지만, 이 지지율이지만 60%를 저번 주에 굉장히 59.3인데. 강조하셨어요. 네. 근데 이건 왜냐하면 네.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야 유지할 수 있는 지지율이에요. 쉽지 않은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저에서 이유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성과를 위한 소통일까요? 여론을 의식한 소통일까요? 여론을 의식한 소통이죠. 왜냐하면 성과라는 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줘? 그럼 김민석 철회해줘? 또 뭐 전국민 지원금도 받고? 에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 만났느냐. 그리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용태 7일 남았어. 7일 남은 사람이랑 무슨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의 지분이 있어요. 지금 당의 지분이 있는 사람 크게 두 사람이잖아요. 3분의 2는 친윤인데 친윤 지분을 대신하는 사람이 김문수, 3분의 1이 친한인데 친한 지분을 대신하는 사람이 한동훈. 그럼 그 두 사람을 만나야죠. 성과를 이야기하려면 김문수, 한동훈 만납시다. 만날까요? 절대 안 만나죠. 그래서 그러면 일부러 7일 남은 사람 만난 거예요? 그냥 성과 안 내려고? 성과를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여론이, 만났다? 국민들이 그럼 소통 안 하고 있는 대통령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럼요. 지지율이 내려가지. 본인이 이제 당한 것도 있죠.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곤란해져요. 지금도 보면 나토 정상회의 안 가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깥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명분은 그렇잖아요. 국내 일정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면 어떡할 거예요? 당장이라도 긴급 비행기를 띄워서 갈 거예요? 그렇게 못 하잖아. 그건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의식된다는 거예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나토에 가서 괜히 너무 미국 쪽으로 쏠려버리면 중국, 러시아가 마음 편치 않잖아요. 북한도 그럴 테고. 그런 게 이른바 자주파 입장에서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 다만 지지율이 높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대통령이 실용 외교 입장이니까 우리가 좀 믿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굳이 나토 정상회의 안 가도 버틸 만한 여력이 된다. 이렇게, 이게 초반이니까. 네. 나토 정상회담 안 간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거다. 초반이니까.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노정태 의원이 왔다 갔는데, 일본 내에서 원래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 했다, 이번 나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요, 어제. 그거는 다 외신인 거고.
그 외신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외신이라는 것은 카드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확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신이라는 거는, 외교라는 거는. 근데 이제 앞서 뭐 출연하신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속 저도 궁금해했던 것이 나토 정상회의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다 안 간다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결정해줘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이민선 그거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데 사흘 뒤면 이제 수요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면은 참석자 명단 정리해야 돼. 근데 빨리 이야기 안 해주면 이 행사 주최하는 사람들은 짜증나. 오기 싫은가 보다 싶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식 행사니까 이것도 빨리 이야기해줘야 돼요. 안 갈 거면. 그럼 지난주에 목요일 정도나 수요일 정도에는 뭐 여차저차해서 못 간다. 이야기를 해줘요. 몰라.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일본 언론에서 한미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일본의 요구, 일본의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일본은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아베는 세상에 없어. 그러면 20알 시계로로 이제 퉁쳐야 되는데 20알 시계로로 퉁 잘 안 쳐져. 그러면 한미일 이렇게 해서 좀 둘러서 가볼까? 그런 생각들,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너네 때문에 무산됐어. 약간 이런 얘기를, 이런 심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는 지적인 거죠. 건데 네. 민주당 당권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네.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 이제 정청래 대 박찬대 그야말로 찐명 간의 대결이 성사됐는데요. 뭐 벌써부터 왕수박이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저는 이 시점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졌다. 혼란스러워진 것이 네. 지난주 같으면 제가 박찬대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난주면 박찬대예요. 왜 예. 박찬대냐면 예. 두 사람 다 찐명이고 뭐 하여튼 공을 들인 건 비슷해요. 근데 조금 스타일이 달라. 근데 정청래는 이른바 청명이잖아요. 가운데 이름 글자 청명. 그 다음에 박찬대는 찬명이고. 아니 고민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너무 깊이 머리 좋은 사람 그게 탈이야. 찬명이잖아. 못 알아들어요, 순간. 근데 이제 청명 찬명인데 예. 정청래는 조금 자기 목소리를 내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 독자 이런 또 예. 자기도 좀 약간 몇 명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크시죠? 그렇죠. 예. 그런 건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해요. 근데 박찬대는 딱 관리 비서형이야. 그래서 딱 자기 말하는 거 조용하게 업무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 좋은 거야. 여기 나대고 이러면은 예의가 없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인데, 아니 같은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애달픈 아들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정신없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까지 아들이 생기니까 빡칠 대로 빡쳤잖아 지금. 그런데 무슨 아들 결혼식에 와서 오리엔트 시계공들을 만나서 동료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때 뭐 공부 잘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박찬대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따지면 박찬대야. 그런데 예. 그런데 두둥. 이게 7월 2일이면은 박찬대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8월 2일이니까 시간 좀 남았잖아. 네. 정청래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거 못 들었어요? 예. 김어준이 있잖아요. 아. 털보가 있지. 아, 김어준 씨가 김준희를 밀어요. 정청 위원장. 아, 몰랐어요, 그런 거를? 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대본에 써 대본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사람들이 그래서, 에이, 당연히 이재명이지. 당연히 이재명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아니야. 몰라요. 왜? 이 이른바 SNS 미디어 파워의 힘이 대단해요. 김어준 개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딸한테도 정청래 인기 많아요. 그러면은 개딸도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수박 우리가 수박 때린 거야. 누가 때려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우리 때문에 대통령 된 거야. 경기동부연합 어림없는 소리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견제형 여당 대표를 뽑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그러면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계속 김어준이 도와주잖아요. 네. 지난번에 2021년에 재보궐 때 기억나잖아요. 생태탕으로 생떼를 썼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게. 이게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55%, 대의원 15%, 70%예요. 국민 여론조사 30%야. 이거 몰라요. 왜냐하면 여론이 청내 그리고 호남을 얼마나 다졌어. 정청래가. 호남을 정말 후두짝이 다 닳도록 다닌 사람이 정청래야. 그러니까 내일 하면 박찬대예요. 근데 8월 2일인가 몰라. 왜? 중간에 어떤 상황이 아니 우리가 전략을 짜고 전쟁을 할 때는 그 안에 공작도 있고 네거티브도 있잖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몰랐던 박찬대의 녹취록이 공개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은 정청래고 정청래는 이재명이다. 정청래의 충성심이 부각되는 뿜뿜되는 그런 영상이 공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정청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게 8월 2일이기 때문에 몰라. 8월 2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 사이에 벌어질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인사청문회 이후에 여론 동향 안 좋아지고 그러면 김어준은 안 도와주네? 도와줘야 되잖아. 도와서 아니 뭐 이런 위대한 대통령을 가지고서 인사를 간섭하는 세력은 뭐야? 내란 세력 아니야? 이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청래를 도우면서 그런 칼이 좀 무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박찬대를 향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김어준, 이재명이 임기 초반에 바로 대립각을 세우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경기 동부연합이 있고 여기는 미디어 세력이 있어도 그러면 오히려 박찬대를 까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이 대통령 못하고. 그러면 이면선 앵커가 생각해 보세요. 예. 이면선 앵커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여론에 후들거리는 박찬대 내가 하지만 우리 개탈들이나 재명인의 마을은 그래도 청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대통령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나 내 고집대로 할래?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오히려 청래 편이다. 그러니까 세력은 판도는 이재명이 배후에 있으니까 대통령보다 더 센 백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긴 거야. 한 달이 더 남았잖아. 이게 만만치가 않아. 이게 참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라는 게 좀 미묘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일체가 돼서 선거는 치르지만 막상 그래서 대권을 잡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후에는 약간 당과 대통령 사이도 이렇게 균열이 생기죠. 알력이 있죠. 네. 알력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잘 조절하면은 되는데 지금 워낙 다 찐명이잖아요. 찐명 사회에서 일단은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지. 여러분들 기다려봐요. 1년 뒤에 2년 뒤에 국민의힘 분열되는 건 분열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왜? 권력을 쥐어야 되는데 권력을 쥐지 못한 사람들의 한 있잖아요. 그거는요.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5, 6월에 우박이 떨어져요.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용태, 국민의힘도 이제 곧 조기 전대를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넘버2 시즌2죠, 그쵸? 친윤계 대 친한대 간의 개파전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 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로 또 오게 되나요? 벌써 끄덕이시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덜덜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근데 이제 김문수 한동훈인데 일단은 김문수가 나온다는 거는 뻔할 뻔짜니까 그것도 왜 나오냐 이런 거는 식상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대왕 훌라후프를 누가 돌리겠어요? 이민선이 돌리겠어요? 배추도사가 돌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2는 친윤이야. 그러면 이제 3분의 1 가지고는 한동훈 대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한 8월 중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전략을 잘 짜든지 아니면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와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왜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산전수전, 육해공전, 해물전, 어물전 다 거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쉽지 않거든. 현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을 좋아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한동훈이 찾아갔을 때 그러잖아요. 이거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랬잖아. 그 이야기는 한 템포 쉬려면 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출마 쪽이 높다고 봐요. 안 쉴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6대4 정도로 4 정도는 출마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6은 왜냐면 절박해. 본인들이 주군이 쉬어버리면 난 뭐해. 주군이 있어야 방송도 나갈 거 아니에요. 평론도 부를 거고 나가서 뭐라도 껌딱지라도 팔 거고 뭐 지방선거 때 뭐라도 한 자리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꽝이지. 말짱 꽝이잖아요. 아. 그런데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뭐가 결정하냐? 위더훈이에요. 위더훈이는 나가라가 압도적이야. 나가라가 압도적이에요. 왜? 나가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 소장이 정말 컴퓨터 데이팅 분석을 해서 해도 이야기를 해도 저 새끼가 아는 게 뭐냐 이거냐는 거지. 저 새끼가 뭐 3분의 1? 뽕 까먹으라 이 자식아 이러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뭐 소용은 없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저는 무슨 뭐 한동훈 대표 불리하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냉철하게. 그래서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고 하세요. 그러면은 뭐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면 당선 가능성은 예측상 높지는 않겠지.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략을 잘 세워서 판을 엎을 수 있어 뭔가 변수를 만들면 카드를 꺼내 들면 가능도 하지. 이제 그런 기대감을 지지층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팬덤들은 무조건 나가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외면하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려울 거예요. 팬덤들. 왜냐면 팬덤들은 강하게 요구했는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게 빠지거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래요. 이게 진짜 이렇게 막 선거에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 보면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 측근들이 자기 정치하느냐고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도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드훈이는 이제 나가라의 아까 압도적이고 그들의 마음에 이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 전번에도 불리한 판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들어가니까 결국 63%로 이기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나가라라고 재촉하는 것 같은데 전략을 잘 짜면 그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어떤 전략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가 당원 80에 국민 여론조사 20 아니에요? 전에는 7대3이었군요. 이 시기는 더 불리해졌군요. 이게 그래서 더 불리하다. 지금 전략을 잘 못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그 전략이라는 게 그걸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쉽지 저는 않다. 한동훈 전 대표나 주변에 책사들이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배고픈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저는 점심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게 서 있다면 도전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냉정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냉정한 말씀을. 그런 가운데 과연 그 판을 뒤엎을 만한 것을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가져 나올 만한 게 있느냐. 뭐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면 모르겠는데 이건 여러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난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들 수 있고 자 나와서 됐다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안 되는 것도 나왔는데 안 되는 것도 큰 타격이고 아니 이명크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됐어. 여대야서야 계속 이재명 까기를 해봐야 지금 내란 특검인데 그거 방어하기 급급할 거예요. 당대표로서 최혜병 특검 그거 설거지하기 바쁠 거예요. 그런데 이혼해군도 못 들어가.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자, 내년 지방선거 만약에 패하면 수도권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 전멸하면은 친윤 쪽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팔아! 한동훈 당대표 때문이다. 우리는 잠자고 있었지 않냐. 선거를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뭐 다치고 거의 뭐 개멸당하고
한동훈 물러나라, 한동훈 정계연타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된다고 해도 별로 얻는 정치적 이득이 별로 없다니까. 맞네요. 거기다가 워낙에 여대 야소. 소도 소잖아요.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지금의 당대표는 그렇다면 현재의 당대표는 그래도 의원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뭐 나올 가능성이 많긴 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으나 그렇다면은 김용태 위원장이나 안철수 의원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 뭐를 돼요? 당대표요. 두 분이 안 나올 가능성을 대비할 때. 될 수 있어요? 아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뭐 공중파에서 시간 남을 때는 하는 이야기고 어려운 거예요, 두 사람은. 왜냐하면 기반이 있냐고요. 자기 세력이 있어요. 김용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뭐 대구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존재감을 꾸준히 좀 두들겨 놓겠다라고는 그래도 부지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하니까 그래도 안철수 의원에 대한 존재감은 있잖아요. 그만큼. 그게 뭐 당대표를 하거나 대선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존재감은 아니지만 자기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목 정도, 최소한이라도 그 정도는 되는 거죠. 내일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최대 쟁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최대 쟁점은 정치 자금일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맞는다는 것이 제일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파트 찬스나 이런 부분들은 뭐 후보자하고 직접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테고, 또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빌라 전세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불법과 비리가 있냐고 할 때 짚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자료를 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관건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저 중국 학위 부분인데, 그거는 뭐 중국 대학에서清华대학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줬다, 우리가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清华대가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6억 원인가 비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 5억이라고 국회의원 등록할 때 이제 2020년에 당선되고 신고를 했는데, 그럼 그 뒤에 2억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럼 그 돈들 뭐 돈 갚고 이런 게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뭐 이제 축의금이든지 아니면 장례식 비용이라든지 강연비라든지 이런 건데, 이걸 이제 따져 묻겠죠. 근데 따져 묻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도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들 의혹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항상 제가 지향하는 분석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평론인데,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민주당에서 한 걸음 물러날까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논란이 핵폭탄이 되고 수소폭탄이 돼도 민주당은 통과시킬 거예요. 통과시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 안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뭐냐?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더 치밀하게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사청문회만 놓고 보면. 근데 아직까지 그런 스모킹건이 없어. 그러니까 몇 마디를 설명하면 또 거기서 중단이 돼버리는 정도의 논란인 거예요. 지금 뭐 사실상 지도부도 없는 상황이니 뭐 그렇죠. 이지 원내대표만 뽑혔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60%가 중요한 게 지금 59.3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를 유지하면은 계속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보세요. 31.4야. 절반이잖아.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지명을 강행한다면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명을 강행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세요? 결국은 지명 처리 안 하고 지명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전국의 영향을 뭐 여론의 영향을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인준을 할 수 있잖아요.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그러면은 이번 달 말까지 시끄럽겠죠. 일단 24일, 25일이 청문회니까 그러고 나서 7월부터 다 뭐죠? 7월부터 뭐예요? 전당대 가겠죠. 아니, 7월부터 뭐예요? 휴가 가잖아요, 사람들. 휴가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전당대회가 있고 다른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민 지원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요 열흘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 또 이 이슈가 더 뉴스가 도배되는 게 이거네. 뉴스에서는 온통 이스라엘 이란 이야기밖에 없네. 그러면 또 착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사결정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 지지층도 흔들릴 정도의 벙크버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밑바닥을 두들겨줘야 돼요. 두들겨서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이건 아닌데 아무리 임기 초반이고 대통령 인선도 중요하지만 인사재청권도 중요하지만 이건 아니야. 김민석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다. 이 그 정도는 벙커버스터는 트럼프 내 미국 내 마가의 지지율은 흔들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걸 이제 끄집어내겠죠. 다른 거를. 임기 초반이니까. 거기를- 임기 후반기면 이것도 못해요. 임기 초반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확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워낙 또 이스라엘 영향력이 미국 사회에서 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이니까 나 나토 정상회의 안 가. 지금 김민석도 불안하고 여론도 어떨지 모르니까 물론 모르겠네. 리얼미터는 계속 뭐 날 보고 60 그러는데 민심이라는 게 어느새 쫙 빠질 줄은 몰라요. 그건 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로 빠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숨쉴 틈도 없이. 그러니까 안에서 좀 집안 잔독해야 될 것 같아. 좀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막 시끄럽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전당대회도 어떤 갈등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일단 집에 있으면서 내가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